지금 아시다시피 세계가 28 전쟁,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두 개의 전쟁이 휩쓸렸는데 미국의 전략이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단극 시대에는 1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큰 전쟁을 한쪽에서 전쟁을 하면서 지구 또 반대편에서도 전쟁을 해도 미국이 단극 시대에는 충분히 그걸 커버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세력이 약화됐죠. 그래서 미국에서 이번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할 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느낀 건데 뭐냐면은 미국에서 미군으로 모집하는데 미군으로 모집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아프리카 용병을 데려다가 아프간 전쟁에서 6개월만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바로 이제 미국이 1 플러스 1 전쟁을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는 1 플러스 1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우크라이나 전쟁, 28 전쟁. 그런데 28 전쟁이야 엊그저께 여러분들도 뉴스에 알겠지만 이제 하마스하고 교섭을 해서 뭐 조만간에 이게 이제 해결이 될 것 같고 문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데 왜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 있는 4개의 주변국에 미치는 영향, 그 중에서 앞에 부분과 중복된 건 스킵을 하겠습니다. 어디를? 자, 우크라이나 전쟁 뭐 이런 건 제가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용인하는 그 내용, 아까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걸 굉장히 유심히 봐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2020년 2월 24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는데, 시진핑과 푸틴이 2월 4일 날 만났어요. 2월 4일 날 만날 때 이미 우크라이나 전쟁을 다 예감을 하고 있었죠. 세계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때 시진핑이 어떤 내용의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하죠. 그때 여기서 나온 게 대만의 독립 문제가 나옵니다. 대만의 독립에 반대한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가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나중에 중국이 뭐 입장을 여러 가지 이제 서구 진영의 압력으로 약간 변화시키지만 기본적으로 중국은 러시아 편이다. 요건 뭐 확실한 거죠. 그래서 이제 중국이 이런 자세를 나오는 데 대해서 작년과 그 작년에 대만 해협에서 2번에 걸쳐서 큰 그 충돌 비슷한 게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일본이 어떻게 나오는가, 이거는 처음에 저희들도 상당히 깜짝 놀라는 일본의 외교 정책 노선의 변화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불과 10년 전은 안 되지만 크리미아 반도를 러시아가 침공을 했을 때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 전혀 비난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일본은 갑자기 태도를 돌변해서 일본 외교 노선을 바꿨다 이겁니다. 과거의 일본 외교 노선은 이렇습니다. 요시다 시게루인데 군사는 미국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GNP 1% 내에서 자기네들은 군사비만 하고 나머지는 모든 걸 경제에 쏟는다.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GDP 2% 정도 군사비를 할애하죠. 그런데 GDP 1%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 돈을 일본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세이빙을 해온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미국의 군사력을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일본은 실리 외교를 해왔던 겁니다. 덩거리 외교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중국하고 북한 문제도, 우리 남북 문제도 마찬가지죠. 일본은 늘 남북한 덩거리 정책을 취했죠. 알게 모르게. 그런 실리 외교에 중점을 뒀는데 이번에 일본이 입장을 바꿨던 겁니다.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왜 러시아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바꿨는가? 이게 이제 중요하죠. 아까도 이제 이런 지도가 한번 나왔는데,
아까 그 푸틴하고 시진핑하고 대화 내용 중에 대만 독립이 나오는데 바로 일본은 어디에 착안을 했느냐. 만약에 이게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 21세기에 일어나면 일본도 거기에 해당된다. 왜 해당되느냐? 중국이 대만 해협을 넘어서 대만을 합병시키고 그 대만 합병 바로 다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대만에서 센카쿠 열도는 170km밖에 떨어지지 않았죠. 바로 센카쿠 열도를 또 중국이 침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오키나와부터 쭉 섬이 한 5개 있는데 그 섬들이 전부 다 그 섬에는 중국을 향한 미사일 기지가 다 지금 설치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하나하나가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런 우려로 일본은 바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동아시아 전쟁과 바로 연결시켜서 일본의 외교 정책을 변화시킬 정도로 일본은 행동을 빨리 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과거에 한 10년 전, 15년 전 되는데요. 2010년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겁니다. 센카쿠 열도에서 중국의 어선이 침략을 했는데 일본 경비선이 가가지고 바로 중국 어선의 선장 포함해서 몇 명을 체포를 했어요.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과감하게 결정을 했는가. 그런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5일 지나니까 그 선장을 바로 풀어줬어요. 왜? 중국이 일본산 불매운동,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히토류.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히토류를 판매를 안 하겠다고 선언을 하자 일본이 5일 만에 손을 들어버렸습니다. 그런 그 센카쿠 열도가 바로 대만에서 170km 떨어졌다는 거죠. 센카쿠 열도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독도 문제하고 똑같은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그 당시에 독도 의용군을 빨리 보내서 우리가 시료지배를 하게 된 거고 센카쿠 열도는 중국이 미루는 차에 일본이 그걸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빗대서 센카쿠 열도를 지배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은 늘 이 센카쿠 열도가 언제 중국과 분쟁을 일으킬지 그리고 대만 분쟁이 일어나면 바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본이 외교 노선을 180도 전환시키면서 바로 러시아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 이유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또 하나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본은 핵무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과거 원폭 피폭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앞으로 러시아가 계속 장기전으로 해서 러시아가 도저히 감당을 못할 때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분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 만약에 그 모방 범죄를 바로 북한도 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또 동북아에서 그런 범죄가 일으킬 수 있다. 또 중국이 여기에 자극을 받아서 지금 현재 400~500개 되는 핵탄두를 바로 2035년에는 1,500개까지 늘릴 수 있다. 이런 계산을 일본이 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러시아 입장을 바꾼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일본의 메시지는 이런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메시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왜 중국에 대해서 이런 메시지를 보내냐면은 동북아 정세를 보면 과거부터 그렇죠. 우리 임진왜란 때부터 임진왜란을 일으킨 일본의 명분이 뭐였습니까? 조선이 길을 비켜주면 우리가 명나라를 치겠다. 그거죠. 그런 과거부터 동북아 정세에서 패권 다툼으로 일본과 중국이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일본이 힘이 약화됐고 중국이 지금 부상을 하지만 그래도 바다 근방에서는 일본이 아직까지 중국보다 3배의 영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바다만큼은 일본이 놓치지 않겠다. 이런 세력 균형 원칙에 의해서 일본이 계속적으로 메시지를 지금 보내고 있죠. 자, 그러면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뭘까?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한국은 일본같이 그렇게 발빠르게 외교 노선을 바꾸면서 자기네들이
이 입장을 정리하지는 못했지만 우리도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외교 정치적 측면에서 오늘 이 주제가 통일이잖아요. 우리 우크라이나 전쟁이 통일에 미치는 영향, 이건 차분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고, 두 번째 이제 다른 것부터 우선 말씀드리면 국민 교육적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가 있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국가,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죠. 러시아, 중국, 쿠바, 뭐 베트남 이런 사회주의 국가들의 기본 심성이 지금은 일부 자유시장 경제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바로 또 이렇게 민간 아파트에 폭탄 세례를 퍼부을 정도로 자기의 본심을 숨기고 있다는 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바로 알려줬기 때문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이런 모습은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과거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을 특히 젊은 세대에 대해서 엄청나게 깨닫게 해줬다. 그래서 일부 국제정치학자들은 이런 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2월 24일 날 일어났죠. 그 전쟁이 조금 더 늦게 일어났더라면 한국의 대선 판도도 바뀔지 몰랐다. 물론 이제 뭐 그런 가정이겠지만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이 이 권위주의 국가, 과거 사회주의 국가에 대한 그런 본성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알게 됐다. 이런 측면에서 국민 교육적 측면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가면 갈수록 그리고 이제 북한이 개입하면 개입할수록 이 문제가 더욱더 부각이 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전략적 측면입니다. 전략적 측면에서 우리가 과연 앞으로 지금까지의 이런 전략 구도와 앞으로의 전략 구도를 각 국가별로 다 대응을 하는데 어떤 게 우리 국익에 유리하겠는가.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국제정치에서 가닥을 잡는 데 도움이 됐다. 또 하나는 전술적인 측면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너무 미사일을 많이 쓰더라. 그 다음에 드론을 쓰더라. 앞으로 전쟁의 패턴이 바뀐다 이거죠. 전쟁의 패턴이 어떻게 바뀌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한 무기를 이렇게 통계를 빼보니까 평균적으로 지상 무기는 38%고 공중 무기는 10%고 미사일이 52%다. 미사일이 가장 많더라 이거죠. 자, 특히 이제 미사일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북한의 미사일을 연상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미사일은 우리보다 북한이 훨씬 더 여러 가지 면에서 개발을 하면서 또 실험을 많이 하면서 우리한테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인데 이 미사일 문제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건가? 이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전술면에서 엄청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대만 해협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북한이 왜 미사일을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는가? 또 중국이 어떤 미사일에 대해서 어떤 지금 전략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차이 잉원이라고 대만의 총통이 작년에 올해 3월 달에 미국 가서 메카시 하원 의장을 만났을 때 대만 해협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발로 중국이 대만 해협을 봉쇄하고 중국에서 가장 최신형 항공모함을 투입을 했어요. 그게 산둥함인데 산둥함. 그게 이제 작년인가 건조됐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부랴부랴 니미츠 항공모함을 투입을 했는데 이제 군사 전략 평가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야 그러면 니미츠 함은 1970년대에 제작됐고 2010년도에 제작한 산둥함에 우리가 항공모함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비교를 해봤더니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 발견돼요. 아직까지 니미츠 함을 따라가지 못해. 산둥함이. 가장 최근에 건조한 이 중국의 항공모함이. 더군다나 니미츠 함은 30초마다 한 번씩 그 항공모함에서 발착을 하는데 이 산둥함은 2분마다 한 번씩 발착을 해요. 모든 재원이 거의 비슷하고 그래서 결국 중국은 아직 해군과 육군이 너무 약하다. 이게 판명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군과 육군이 약한 이걸 어디서 중국이 보강하냐? 미사일이라는 거죠. 북한과 똑같은 전략으로 지금 중국이 DF 시리즈를 계속 지금 미사일을 보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국과
북한의 이 미사일을 가지고 앞으로 전쟁을 수행하는 그 능력을 우리가 계속 주시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중국이 또 북한에 미치는 영향, 아까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앞에 설명하신 분이 가장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얘기해야 될 것은 러시아 핵 정책. 만약에 여기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자기가 더 이상 안 될 경우는 핵을 사용하고 그 순간에 핵을 사용하면서 러시아가 휴전을 하게 되는 그런 전략을 사용할 경우, 만약에 그걸 북한이 모방범죄를 했을 경우, 북한이 서해 5도나 또 한국의 일부를 침략을 한 다음에 바로 핵카드를 내면서 휴전을 하자고 했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지금 현재 유엔 제재로 있어서 북한 경제가 거의 피폐할 대로 피폐했는데 이번 러시아와의 그런 협력으로서 숨통이 트여지고 결국 이게 북한 경제의 그런 내성을 계속적으로 키워줄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뭐 군사물자 했다.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죠. 인력. 특히 이제 북한의 인력이 돈바스 지역에 북한 노동력이 지금 돈바스 지역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지역입니다. 거기에 갈 가능성이 많다. 또 그래서 그 대가로 나중에 이제 좀 이따 우크라이나 재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돈바스 지역에 있는 공업 시설을 북한이 그걸 다시 북한으로 떼가서 북한의 공업을 진흥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 또 북한 노동자 파괴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동유럽 국가가 인구가 감소하고 앞으로 이제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이 북한 경제 협력은 이거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이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에 벌써 나진, 핫산, 철도, 노선, 복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어업 분야, 북한 노동력의 이용 이런 분야가 나왔는데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6월 달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러시아, 북한의 협력 관계가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진, 핫산 그 지역은 나중에 상세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김정일 방러 아까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중요한 건 김정은 방러의 러시아의 절박함이 있다. 이번 이제 28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하마스를 지금 제압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 이라크에 후세인이 미국과 대항했을 때 이라크를 미국이 침공해서 일주일 만에 이라크를 초토화시켰죠. 완전히 후세인을 하수구까지 가게 만든 게 일주일밖에 안 걸렸죠. 그런데 러시아는 지금 2년이 돼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지연하고 있는 것. 결국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다. 그리고 재래식 전쟁에서는 러시아가 승산이 없다. 이걸 어떻게 보면 증명해 주고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러시아가 이런 절박감으로 북한의 손을 내밀었고 결국 북한의 몸값을 지금 사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에 정찰 이상이 북한에서 성공을 했죠. 세 번째 만에 성공을 했는데 과거에는 실패하다 성공한 게 우리 국정원 발표에 의하면 이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했을 거다. 그런데 우리 한국은 지금 아직 정찰 이상이 없어요. 그죠? 일본은 정찰 이상이 7대 있고 이게 바로 현실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북한의 정찰 위성이 앞으로 계속 한반도를 하루에 몇 바퀴씩 도는데 우리가 그런 상황에서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의해서 러시아 북한 관계가 긴밀화되고 그 영향이 바로 우리 안보 환경에 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은 한반도 통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게 지금 이번에 컨셉인데 그러기 이전에 우선 동해에 우크라이나 전쟁의 그림자가 지금 어른거린다. 그런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드려야 된다. 그러기 전에 서해는 괜찮냐? 서해도 마찬가지다. 서해도 124도
124도를 기준으로 중국이 작전 경계선을 맺어가지고 계속 서해에서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죠. 물론 신문 보도에는 그렇게 많이 보도가 안 되지만, 만약에 중국의 요구대로 한다면 지금 서해 70%가 중국의 영역이 되고, 또 잠정 조치 수역의 90%가 중국 영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방공 식별 구역에 이어도 우리가 이 앞전에 우리 해양 과학 기지를 설치한 이어도를 중국이 이미 방공 식별 구역에, 중국 방공 식별 구역에 넣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서해가 안전하지 않다. 자, 서해는 그렇다 치고, 자, 동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동해에 중국의 전략적인 입장. 중국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은 제1도련선이 있죠. 제1도련선 써졌죠. 저기 오키나와부터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해서 말레이시아 쪽으로요. 이게 제1도련선인데, 이거는 중국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선이죠. 이거는 중국의 바로 이게 목숨과 바로 연결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이 선을 더 추가시켜서 제2도련선으로 하고, 제3도련선은 태평양에서 하와이 이쪽으로 이제 제3도련선이 쳐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까지는 중국이 전략적으로 아주 불리했다 이거죠. 왜? 이 중국의 상하이 또 광주 이런 데가 전부 다 미국과 일본의 쉽게 말하면 군함들한테 노출되는 지역이죠. 계속. 그래서 중국이 계속 전략적으로 불리했다. 그런데 그걸 어디서 카바를 하려고 하느냐.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일본은 거의 한국 뒤편에 있어가지고 중국과 바로 위험성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중국이 전략을 앞으로 어떻게 수정을 하냐면은, 일본을 우리가 노출시킬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중국이 이쪽 대만, 센카쿠 열도에서 노출되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전략을 해서 중국이 그 하나의 열쇠로 동해를 생각합니다. 자, 중국이 동해 지역에, 한국과 일본의 동해 지역을 중국 선박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선박뿐만 아니고 뭐 군함도 왔다 갔다 했죠. 지금 항공 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본 서쪽이 완전히 노출이 돼서 중국이 이 C레인 전략, 그러니까 미국과 일본의 서태평양 C레인 전략을 바로 중국이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중국은 동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자, 뭐 독도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잊어버렸는데 아직도 독도는 한일 중간 수역에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 한국이 실효 지배를 하고 있지만, 그래서 문제는 해양 대륙 일본이 어떻게 해양을 지배하고 있는가. 일본은 어느 섬을 하나, 태평양 섬을 정하면은 그걸 자기 나라로 영토를 정하고 그 해에 200캐리를 선언합니다. 200캐리 선언하면은 1.8km이기 때문에 한국 땅의 4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저 밑에 오키노 도리시마라는 섬이 있죠. 그 섬은 사실 썰물 때는 보이다가 밀물 때는 보이지 않는 섬이에요. 그런데 그 바위 덩어리를 갖다가 일본이 거기다가 콘크리트를 치고 자기 땅이라고 하고 난 다음에 거기다 배타적 경계 수역을 해가지고 해양 바다를, 해양 넓이를 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각 태평양에 있는 섬을 전부 다 해가지고 우리 해양 영토가 한국의 10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독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독도를 이승만 대통령이 그 당시에 독도 의용수비대를 안 보내서 지금 독도가 센카쿠 열도까지 됐다면, 우리는 독도 주변에 200캐리로 일본이 그걸 선언을 하면은 우리는 그 땅을 완전히 그 해양 바다, 우리 남한의 4배를 우리가 잃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잠깐 이제 설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우리가 동해 바다에서 갈등 요소는 독도밖에 없었거든요. 북한이 핵실험을 동해 EEZ 지역 밖으로 할 때까지는 동해 바다의 갈등 요소는 우리한테는 아무도 없었고 독도 문제밖에 없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관련해서 노무현 정권 때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일본의 해양 측량선이 독도에 와가지고 조사를 한다. 그랬대 노무현 대통령이 안 된다. 그건 어떻게든지 사수를 하라. 그랬을 때 우리의 해군 장비가 얼마만큼 일본과 차이가 있었는가를 제가 그때 이제 당시 해당 부서에 있었는데 사카이 항에서 우리는 해양 측량선이 독도로 출발하는 걸 우리 아이오가 가서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죠? 아이오가 가서 눈으로 확인해서 출발했습니다. 이러는 수준이었고, 일본은 어떤 수준이었냐면, 일본은 해상본부에서 모니터로 진해 앞바다에 있는 우리 해군 기지에서 어떤 배가 뜨는 걸 모니터로 다 확인하는 그런 수준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건 정말 15년 전, 20년 전 일이지만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 이거죠. 자, 지금도 2021년인데 2021년에 우리의 잠수함, 해상 초계기 이런 내용을 보면 아직도 동해에는 이렇게 우리가 아주 열세란 얘기죠. 해군력이 4배, 5배 이상이 차이가 나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죠. 자, 그런데 이런 독도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중국과 러시아가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를 계속 항공 노선, 자기네들 훈련 노선으로 정하면서 오고 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예? 그러면 양쪽에서 틀림없이 독도 문제에 대해서 싸울 거고, 그걸 또 중국과 러시아가 이용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독도 문제를 굉장히 복잡화시키는 게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이다. 여기는 이럴 때마다 늘 우리 한국의 카드지를 침범을 하죠.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5차례 훈련을 했는데 동해에서 작년에 지금 올해 통계는 안 나와서 제가 살펴보니까 6월 달에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4대씩 또 똑같은 저런 코스로 갔었고, 또 7월 달에 북부 연합 훈련 해가지고 양쪽 해군 공군이 같이 또 합동 훈련을 했고, 또 8월 15일 날, 그러니까 6월 6일 현충일 8월 15일 날 우리 8월 15일 그런 날을 기해서 러시아가 또 6시간 이상 동해에서 전략 폭격기가 이렇게 훈련을 하는 이런 상황이라 이거죠. 지금 동해에. 자, 또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동해가 왜 앞으로 갈등 요소가 되는 또 하나 문제는 지구 온난화로 앞으로 남방해로, 그러니까 수에즈 운하를 말레이시아 또 베트남 앞에 수에즈를 통과해서 유럽으로 가는 노선이 그게 남방 항로인데, 대신 앞으로 지구 온난화가 되면은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통과해서 소야 해협을 통과해서 러시아 쪽을 쭉 통과해서 로테르담으로 가는 이 노선이 앞으로 황금 노선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그 노선을 가면은 한국에서 부산에서 출발하면은 이게 15,000km인데 만약에 수에즈 운하 노선으로 가면은 이게 22,000km여가지고 이 키로수도 있지만 배로 일주일을 더 가야 된다. 기름값 플러스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그런데 이 북극해 항로가 주로 누가 이용을 하느냐? 한국, 일본,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그리고 저 북유럽 국가. 근데 여기에 주로 앞으로 이 북극해 항로는 중국 전용 항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이 됐죠. 그리고 중국은 벌써 블라디보스톡을 사용하도록 러시아로부터 승인을 받았어요. 중국이 러시아하고 밀착 관계를 해서 이 북극해 항로를 중국이, 우리가 일본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자기 항로를 못 쓰게 하면 못 씁니다. 왜 그러냐면 러시아 쇄빙선이 이게 인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북극해 항로를 중국 전용 항로로 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그럴 때 울릉도하고 독도 사이를 반드시 통과해가지고 이 중국 배가 갈 때 중국이 상선만 가느냐? 아니다. 군용함, 함선, 잠수함들이 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앞으로 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아까도 말했지만 세계가 크게 두 개의
이제 과거 신냉전 체제로 가는데 하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 하나는 권위주의 국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런 국가들이 계속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뭉쳐서 단합을 하면 이런 동해 바다의 요소가 멈춘다. 그래서 과거에 지금 동해상의 위험 요소가 많이 이제 증가했어요.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한다. 이건 다 아실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공군 합동 훈련. 그 다음에 울릉도에 요즘 오징어가 안 잡히죠. 왜 오징어가 안 잡힐까? 중국과 북한의 그 어로 협약이 있어가지고 중국 배가 북한에 있는 EEZ 지역에서 엄청나게 오징어를 잡아가지고 우리 울릉도에 있는 사람들이 오징어가 계속 흉년이에요. 그 다음에 러시아, 일본과 북방 영토. 독도는 아까 말씀드렸고. 자, 또 하나 문제는 이 낮은 선봉 지역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드니까 러시아에서 블라디보스톡 항구를 너네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블라디보스톡 항구. 그래서 앞으로 중국은 계속 블라디보스톡을 거점으로 해서 사용하는데 블라디보스톡은 그래도 부동항이 아니에요. 일부는 부동항이라 그러지만 가끔은 얼음이 얼어요. 문제는 이 나진항이라는 거죠. 나진항이 수심이 100m 이상으로서 천혜의 항구인데 이 나진항을 잘 이용하면은 앞으로 중국이 여기에 있는 길림성, 그 다음에 이 흑룡강성에 있는 모든 물자를 지금은 내륙을 통해서 저기 상해 광주까지 옮기는데 이걸 통하면은 낫고 또 이게 바로 태평양으로 가고 전략적으로는 그걸 차항출해라고 그러죠. 항구를 빌려서 바다로 나간다. 차항출해. 그 전략 지역이 나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진항에 가면 그런데요. 일본 부두는 중국이 뭐 30년에서 50년 임차를 했고 2번 부두는 북한이 쓰고 3번 부두는 러시아가 쓰고 이런 앞으로 나진 선봉 경제특구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많다. 왜? 앞으로 중국, 북한, 러시아의 이런 여러 가지 유대 관계로 인해서 그렇게 되면 수시로 앞으로 동해를 통과를 해야 된다. 러시아, 북한 선박이. 그래서 요건 이제 일본해라고 해서 이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일본 자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일본 자료에서 중국 해군의 모의 쌍방훈련을 자기네들이 다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그려놓은 건데 이런 일본에 대해서 상당히 이걸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결국 동해가 갈등의 바다가 되지 않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독도 문제를 어떻게든지 지금 현상 유지로 해야 된다. 더 이상 일본과 싸우면 우리가 일본과도 싸워야 되고 중국과 러시아와도 싸워야 되는 중국, 러시아, 북한과도 싸워야 되는 이런 우리의 부담이 따른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조금씩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반도 통일의 장애 요소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서 굉장히 많아졌다. 우리 한국에 있어. 자,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가지 돌파구가 있습니다. 무슨 돌파구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은 1200조가 드는 시장인데 이미 이제 다 구체화돼 가고 있죠. 우리 한국도 열심히 지금 참가를 하고 있는데 일본도 열심히 참가를 하고 있죠. 기시다 총리가 금년 3월에 전격 방문하고 또 히로시마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주제로 언급을 하고 그래서 이런 한국과 일본이 산업 구조가 비슷하죠. IT 그리고 어떤 그 건설에 쉽게 말하면 그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런 걸 한국과 일본이 똑같이 하고 있는데 이 한국과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어느 한 나라가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유럽이나 아니면 두 나라가 연합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야 되는데 그때 한국과 일본이 싸우면 한국과 일본 두 나라 국가가 다 배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한국 참여 재건 6대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일본과 부분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필요가 많다는 거죠. 지금 북한이 재건 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에
돈바스 지역은 과거 최대 중화공업단지도. 그런데 그 돈바스 지역에 이 설비 품목이 전부 러시아에서 설계를 한 거죠. 과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그거였으니까. 그런데 북한도 사실 60년대, 70년대 설비가 전부 러시아에서 가져온 거라서 이 돈바스 지역에 북한 노동자들이 가가지고 그 돈바스 지역에서 못 쓰는 설비를 갖다가 북한으로 다시 가지고 가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하면 한국은 서양 국가들과 참여하고 북한은 러시아와 같이 돈바스 지역 그런 데 참여하면 이 두 한국과 북한의 재건 사업에서 우리가 거기서 체제 우월에서 서양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서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또 우리가 이걸 살려서 우리 국민들 교육 자료로도 충분히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북방 항로, 그 다음에 낮은 선봉 지역에 하는 문제, 그리고 앞으로 한일 관계, 또 거기에서 우리가 독도 문제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 나갈 건가, 이걸 미리미리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한미일이 어떻게든지 결속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미. 그래서 이런 한일 협력의 호기가 드디어 왔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가 국익도 챙기면서 우리가 일본도 우리 편으로 하면서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체제 비교장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또 국민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용하는 게 결국 외적인 요소는 안 졌지만 우리가 그걸 슬기롭게 극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조금 뒷부분에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스킵을 했는데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받겠습니다.